위부 침략에 맞서 국가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산업을 가리키는 단어 방위산업. 한마디로 말해 방위산업은 국가를 지키는 산업이다. 2015년 방위산업 부문에 쓰일 예산은 11조 140억 원. 차라리 그런 돈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뭐 사람들 복지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게 낫지. 좀 더 정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하면. 일반 시민의 이게 세금이 너무 낭비 쓸데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과연 방위산업은 세금을 먹는 하마인가 아니면 만일을 위한 보험금인가? 돈을 낭비하는 산업인가 반대로 돈을 버는 산업인가? 방위산업과 국력, 국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진행을 맡고 있는 라미경입니다. 무기란 설사 100년 동안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격언이 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우리는 표면적으로 반세기 동안 전쟁이 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다산의 격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방위산업과 국력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 나오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 참석하셨습니다. 퍼스텍의 전용우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우리 프로그램은 방위산업에 대한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위산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방위산업 부문의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20억? 잘 모르겠어요. 몰라. 항상 관심 없어 그래야. 늙으니까 뭐 그건 관심 있어. 무기니까 몇 조 정도? 글쎄 뭐 한 100조? 200조? 우리나라의 총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375조 4천억 원. 그중에 국방 예산은 전체의 10%인 37조 4,560억 원이다. 국방 예산은 다시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눠지는데 2015년 방위력 개선비는 11조 140억 원. 전체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엔 제작진이 2015년 방위산업 부분에 할당된 정확한 예산 금액을 알려주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무기 사는데 그런 거 그렇게 쓰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지금보다는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나 남북 관계 대치로는 적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증액해야 한다.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 예산에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 박사님, 우리 VCR에서 거론됐던 개념인데요. 국방 예산 중에서 이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인지 또 이 다른 것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일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으로 비유하면은 자동차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루하루 생활비가 나가듯이 국방 예산도 투자비가 있습니다. 또 매년 운용 유지비가 또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구매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 전체에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조 7천억을 국방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0%, 10조 5천을 방위력 개선비에 쓰고 있다. 나머지 70%는 운영 유지, 전력 유지에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은 부대를 운영하고 또 인력비, 시설비 이런 데 해당하는 비용을 전력 유지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방비의 약 30%를 매년 방위력 개선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기 획득과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인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방위 산업에 쓰이는 뭐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해도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예. 2015년에 책정된 이 방위력 개선비가 총 11조 140억. 국가 전체 예산이 한 3% 정도가 되거든요. 서 박사님, 이게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뭐 경제 수준이나 안보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적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약 11조 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보면은 일단 방위력 개선비 이전에 이제 국방비 속에 이제 방위력 개선비하고 운영 유지비, 조금 전에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약 한 3대 7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비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방비가 우리 GDP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 약 2.8%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1970년대부터 쭉 그 우리가 방위력 개선해오던 그 시절을 보면은 국방비가 한 그 GDP의 그 당시에는 GNP였죠. 6% 수준, 그렇게 하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4%, 3% 쭉 그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2.7%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GDP의 약 한 0.8% 정도가 쓰여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규모가 적당하냐 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을 해서 그 법제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 군의 그 병력이 약 한 69만 명 정도 그 되는데, 앞으로 이 병력을 그대로 다 갖고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그런 그 작업을 한 게 이제 국방개혁 2020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로 50만 명으로 줄여갈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50만 명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그 전력의 이 공백을 이제 무기와 현대화된 장비들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군을 그 현대화된 장비로 그렇게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전력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 이제 산출했을 때 지속적으로 약 GDP의 한 3%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갭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국가 경제라든가 요즘의 뭐 복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방 분야가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군이 원하는 또 앞으로의 그 미래전에 대비한 현대화된 장비, 또 그 병력 축소에 따른 그 갭을 메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듯하게 굉장히 좀 버겁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그 비교를 해볼 때에 분쟁이 있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어떤 그 국방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은 분쟁이 있는 지역이 주로 이제 중동 지역이 많은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GDP의 그 8%, 그다음에 요르단 같은 경우 5.6%, 이란은 한 5%, 뭐 시리아 4%, 그런 정도로 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그 8%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보 위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좀 그 국방비 투입이 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냉전 이후에 분쟁 지역과 분쟁이 아닌 지역에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전체 예산의 3% 많지 않은 걸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기왕에 좀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기준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했었을 때 이 11조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방위 산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라 돈을 쓰면서도 오히려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그 기업을 보는 혜택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전 대표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 납세자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 뭔가 좀 굉장히 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 대 효과 이런 측면에서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방위를 하는데 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각국의 핵심 기술이 보호가 강화되고 그래서 이 우리 손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이 무기를 생산해서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이 방위력 어떤 개선 체계를 갖다 구축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아왁스, 이 조기 경보기 같은 거 4대를 들어오는데도 원가의 2배를 들더라도 그 독자적으로 일본에서 자기들이 조립 생산을 한답니다. 그 안에서 기술을 만지고 기술을 주무르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그 파급 효과, 뭐 단순한 고용의 창출뿐만 아니라 또 민수 산업의 그 시너지를 올린다든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거에 많다 적다의 그런 논리를 떠나서 그 효과를 좀 더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제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방위력 개선 사업은 그 방위 사업에 아주 그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0조 5천에서 한 방산업체가 가져가는 게 한 7, 8조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해외 구매를 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에 갔을 때 방산업체들은 가동률이 한 60% 맥시멈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방위 산업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입장인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그 국방을 위해서 미래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현존하는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그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것을 구매도 해야 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초 법으로 제정할 때는 신뢰를 했습니다. 야, 국방 개혁을 하니까 이제 지류주의 군사력을 건설해서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해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 당국자도 아마 딜레마가 그겁니다. 일은 해야겠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예산 문제는 국민 측에서는 많아 보이고 또 업체 내부에 있어서는 또 이 적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이 방위 산업의 경제적인 특징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경제 기본은 간단합니다.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이 부분을 이제 이익을 획득하는 일인데요. 제 회장님 지금 방위 산업은요 이 경제성이 제1의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라기보다는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너무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우리가 방위 산업을 우리 산업 발전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간 산업, 그러니까 중화공업이라든지 이런 발전하는 데 이제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 방산 수출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이런 거를 대응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때도 단순히 무기나 장비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소프트한 부분, 뭐 교육, 훈련, 또 정비, 후속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해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 부가가치가 이제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방위 산업이 하나의 효자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 회장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게 되면 방위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특성이 어쩌면 교육이나 복지처럼
이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는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신데요. 서 박사님,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이 투자가요, 이 장기적으로 이 국가에게 어떤 이익을 좀 주고 있는지 대표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안보, 경제, 문화 여러 면에서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제 쪽으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방위 산업은 이제 중화학공업하고 같은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우리가 이제 중화학공업을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그 승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한 국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는 경제를 이룩했는데 그게 뭐 중화학공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화학공업이 사실은 그 방위 산업이 그 핵심이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걸 시작할 때에 방위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이제 방위 산업과 그래서 민수 산업을 같이 병행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다소 그 다른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중화학공업 또는 이제 방위 산업이 가져다 주는 특색이라는 것이 그 선도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 나온다. 보십시오. 뭐 함정, 항공기, 뭐 탱크 이런 그 큰 장비들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부품과 그 부품의 종류도 뭐 단순한 기계 종류만 아니고 뭐 전자 부품, 뭐 여러 소재,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거기 따라 붙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이 사실 이게 발전하면은 경제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기술 자체도 첨단 기술을 계속 요구하는 산업이라서 그 기술력도 계속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산업이고 뒤에 협력업체나 이런 부품들 발전을 통해서 경제 규모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굉장히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과연 뭐 지금 우리가 한 40년간 방위 산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국방비는 맨날 뭐 소비만 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뭐 저기 그 어떤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갖다 주었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70년도 그 국방 연구 개발을 처음 시작하고 방위 산업 시작한 때부터 약 2009년까지 40년 동안의 그 국방 R&D 투자 효과를 분석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40년 동안 약 16.1조 원의 그 국방 R&D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느냐 보니까 약 187조 원, 그러니까 11.6배 정도의 그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하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국방 R&D가 그냥 뭐 기술 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결코 이게 뭐 그냥 그 소득이 없는 그런 투자는 아니고 오히려 그 국가 경제의 밑바탕이 되고 효과를 충분히 내는 그러한 그 분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서 박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 설명에 이어서 방위 산업이 가져오는 공공이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화면부터 함께 하시죠. 축구계의 영원한 숙적인 영국과 아르헨티나. 역사적으로 두 나라의 맞대결에선 드라마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났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선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마라도나가 손으로 골을 넣더니 12년 뒤 프랑스 월드컵에선 영국 최고의 스타 베컴이 퇴장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이 두 나라의 악연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시작됐다. (1982년)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의 거리는 480km,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의 거리는 약 13,000km.
약 27배의 거리 차이에도 포클랜드 제도를 차지한 것은 지구 반바퀴를 달려와 싸운 영국이었다. 공간을 초월한 제공권의 확보. 그 중심엔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가 있었다. 포클랜드 전쟁에 처음 투입된 그 해리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데요. 영국이 그것을 컨테이너 선에다가 숨겨서 가기도 하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뜨고 바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클랜드 섬 일원의 제공권을 영국이 가질 수 있게끔 된 거죠. 그것은 첨단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이제 전략과 전술의 일환이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레바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무인 정찰기로 시리아군의 미사일 레이저 주파수를 탐지하고 교란시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90년대 초 걸프 전쟁은 그야말로 정밀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무기의 실험장이었다. 43일 만에 전쟁 종료를 선언한 미국. 다국적군의 전사자는 300명 남짓이었지만 이라크군의 사상자는 10만 명 이상이었다.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는 1차 걸프전에 비해 60%나 감소된 병력을 투입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병력이 좌우하지 않는다. 무기가 전쟁을 진화시키고 전력 운용이 승부를 가르고 있다. 네, 방위산업과 국가 안보에 대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도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 박사님, 실제 전쟁의 양상이요, 이 병력보다 이 무기 위주로 좀 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걸프전, 이라크전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극명하게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 병력에 의한 전쟁, 또 물량 전쟁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 전쟁인데, 그 요체가 뭐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NCW, 네트워크 중심전이라 해서 우리가 먼저 적을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먼저 본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적을 훤하게 보면서 적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레이더와 같은 그런 감시 정찰 그런 장비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또 스텔스, 나를 숨기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이제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스텔스 기술로 상대방에 접근해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 레이더나 감시 정찰 그런 걸 먼저 부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타격력을 무력화시키는 비행장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력을 진입시켜서 평정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구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단은 이제 NCW 그런 수단으로 가고, 목표는 이제 전쟁을 하는 타격, 우리가 적을 부숴야 되는 그런 목표의 관점에서는 이제 효과 중심 작전이라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물량전이 중심이었어요. 소모전, 물량전 이런 게 많았는데, 그 물량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조건 이제 상대방을 다 제압하고 두드려 부시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적의 아주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로드만 찾아가지고 때려서 이제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굴복을 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병력을 위주로 한다거나 물량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전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고도의 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장비, 고도의 첨단 정밀 무기, 장비 이런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군의 구조를 병력 집약적인 그런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인 군 구조로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예. 현실이 그렇다면 이제 국가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 박사님, 우리 경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조에서 국방개혁법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말 그대로 병력 중심에서 무기 중심이다. 첨단 무기.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다 보니까 향후 병력을 수급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징병제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방개혁법의 취지대로 할 수 없이 양에서 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국방개혁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첨단 무기는 비쌉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도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FX 즉 F-35를 구매하는데 군에서는 60대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40대밖에 못 사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개혁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또 이 앞으로 첨단 무기라는 입장에 구매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은 사실 그 기본병기 중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국방부 또 방위사업청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현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이 전체 방위력 개선비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전망해 볼 때는 별도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이라도 연구개발을 확대하면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느냐. 근데 대상이 뭐냐 했을 때는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전이 네트워크 전쟁 또는 뭐 NCW 전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시간에 적의 상황을 보고 실시간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지적을 좀 주셨는데요. 병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병력이라도 전력이 좀 우수한 전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그 연구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올 텐데요. 전 대표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병력의 한계를 조금 극복하고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의 어떤 혁신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표적으로 좀 소개할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앞에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병력의 감소라든지 특히 그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저희들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생존율을 어떻게 올리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뭐 추세가 무인화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무인 전투기까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라크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장거리 그 무인 폭격기도 나오고 뭐 추세가 그렇게 나갑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 무인 뭐 보병 차량이라든지 무인 수상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인 뭐 정찰기라든지 많은 걸 또 개발하고 또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걸 갖다가 또 국내 여러 가지 IT 기술 이런 걸 접목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갖춘 그런 그 무기 또는 뭐 무인기 또는 무인 이 비행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 무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안보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이 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회장님 지금 현대전의 양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요. 이제 갈수록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지난 40년간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한 결과 현재 우리 그 방산 기술이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이 방산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첨단 무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KF-X 사업, 뭐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뭐 개발하는 데만 해도 뭐 한 10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이 미래 이제 이 방산 시장 중에서도 이 항공우주 분야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제 예측한 거에 의하면은 2030년경에 가면 한 6천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투자를 해서 기술이 이제 한 10위 정도 돼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은 그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4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미래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그 국방 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에 투자한 부분들도 아까 서 박사도 얘기했지만 민간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서 이제 민간의 어떤 그 소규모의 이런 사업들을 선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민간 분야도 앞으로 더 선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방위산업과 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국력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매일 방위산업의 혜택을 누리시고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동시에 방위산업을 누리며 살고 있기도 하다. 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5%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 개발이 그 시작이었고, 주방의 필수품인 전자레인지 또한 레이더를 실험하던 중에 우연한 발견으로 개발됐다. 내비게이션도 미 해군이 군용으로 개발해 민간의 위치 탐색 시장을 개척한 것이며, 포탄과 미사일의 탄도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와 군사용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시작된 인터넷 모두 군사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이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GPS죠.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은 군이 폭격을 할 때 아주 정밀하게 폭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위성 수신을 받아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항상 위치를 추적하고 하는 그런 GPS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싼 가격에 이용을 하고 있죠. 휴대폰, 뭐 무전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좀 더 가볍고 또 강력한 방어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또 탄소 섬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국가적 어떤 그 재원이 투입이 되어서 국가적인 인재들이 투입되었고, 또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는 지금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었었죠.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 이 두 곳이 각각 세계 2위, 7위 규모의 방위산업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20세기 중반까지 살구와 호두나무가 전부였던 농촌 마을을 오늘날의 혁신도시로 바꾼 것도 미국 국방성의 방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서 비롯됐다. 이렇듯 방위산업에서 파생된 첨단 기술은 오늘도 세계를 혁신하고 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전자레인지, 자동차 내비게이션, 인터넷까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문명들이 군사 기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방위산업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 박사님,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제품 중에서요, 이 방위산업에서 나온 어떤 핵심 기술들, 또 이런 제품들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다도 다양하니까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걸 한두 개 소개하면은 전투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탄소 브레이크인데, 성능이 좋다 보니까 급제동했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 아우디나 이런 지금 우리 생산하고 있는 제네시스 이런 데다 이제 집어넣어서 부품에 해당한 거죠. 방산에서 개발된 부품이 민간 생활에 이제 적용된 예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1조 5천 정도 들여서 수리온 한국형 기동 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은 이것은 민간 쪽에 소방이나 기타 산림 쪽에 바로 쓸 수 있는 이제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기 항공 산업을 육성한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는 군사 기술이 민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기술이 군 쪽으로 또 흘러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동시에 또 같이 개발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이제 민군 기술 또 민군 겸용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 국방 연구개발에서 전체 국가 예산의 50%를 국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이죠. 그래서 민군 겸용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관련 부처가 각각 민군 겸용 기술을 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또 확대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위산업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가져왔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관련 산업도 성장했을 것 같은데요. 서 박사님, 이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이런 산업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군사 용도로 출발해서 그것이 이제 민간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민간 용도로 출발했는데 뭐 민간 산업에서 발전되기보다는 군 쪽의 그 사용이 활용이 되면서 그 성장 동력을 얻어서 급격하게 그냥 발전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처음에 박격포 야포 또 전차 이런 기계 산업을 발전시키면 방위 산업 쪽의 기계 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정밀 기계 가공, 금속 가공 이런 중기계 산업이 따라서 발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카이 대한항공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민간 항공기보다는 군용 항공기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도 물론 출발이 이제 군용으로서 출발한 건 아닌데 1970년대 80년대 들면서 고속정이다, 초계함이다, 호위함, 구축함 이런 군에서 함정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조선 산업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선 강국이 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 전자 통신 이런 부분도 우리 요즘 휴대폰에 쓰는 CDMA 기술, 이게 원래는 군용 무전기를 개발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민간 쪽으로 들어간 그런 사례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계공업, 정밀 기계, 중기계, 그다음에 항공, 조선, 그다음에 정밀 전자, 통신 이런 분야들이 거의 방산으로부터 출발했거나 또는 방산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얻어서 발전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 박사님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요, 민에서 군으로, 또 군에서 민으로, 근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스핀온, 스핀오프, 스핀업까지 하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개념 설명을 해주시죠, 최 박사님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사 부분에서 민간으로 간 것을 스핀오프, 즉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각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에서 개발해서 민간 쪽으로 간 케이스가 되겠고,
민간에서 국방 쪽으로 오는 것을 이제 스핀온이라고 합니다. 스핀온. 기술 이전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는 국방에서 민간으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용 트럭이 민간 트럭을 발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민간 트럭이 군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스핀온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과 군이 동시에 그 개발을 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핀업이라고 합니다. 스핀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기나 로봇 같은 경우는 상호 국방도 개발하고 민도 개발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세 개의 개념이 나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제 회장님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방 R&D가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사례가 어떤 나라의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정부 R&D 예산의 53%가 국방 관련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은 뭐 대학을 포함한 그런 연구기관에 이제 지원이 돼서 교수들이라든지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 활동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뭐 주로 기초 기술을 연구를 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이제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 교수들을 보니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국방 R&D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비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학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국방 R&D 예산으로 개발한 그런 국방 과학 기술이 조금 전에 우리 최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핀온 돼 가지고 민간에서 바로 이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 기꺼이 이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국방 R&D 예산이 정부 R&D 예산의 50% 이상을 계속 상회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니까 내년도 이제 정부 R&D 예산이 약 12조 3,9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방 R&D 예산은 약 2조 4,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R&D 예산 한 20% 정도 수준인데 미국하고 뭐 직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은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저조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방 R&D 예산을 뭐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국방 R&D 예산도 결국 국방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국방 예산 자체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예산으로 돼 있는 정부 R&D 예산을 국방 분야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스핀업 하는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해서 투자가 돼야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방 R&D에 대해서는 이제 전용우 대표님도 평소 이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이제 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항상 방위 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를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은 아직도 기술의 자립도가 좀 떨어집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유도무기라든지 일본에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는 원자력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조선 뭐 여러 가지 국내 주요 핵심 산업들은 대부분 기술의 자립도가 90%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나 이런 데서 방산업체를 하나의 관리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육성의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뭐 옆에서 저희들이 봅니다만은 운영 유지하는데 향후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 10년 뒤에 되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한편에 작금에 여러 가지 뭐 방산 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산업으로 지속적인 그 물량 창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산화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개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창을 정비를 민영화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는 무기의 그 옵셋이나 방파를 활용해서 그런 또 새로운 물량을 창출한다든지 또 그런 수출의 교두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정부의 정말 그 제대로 된 노력과 지원과 또 업체 인식 전환 이런 거 하면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충분하게 그 국가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왕 또 이런 기회에 질책만 하지 말고 또 방산을 하나 진흥하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계실 때는 방산 진흥 학대도 해가지고 정말 제도적인 것도 한번 점검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같이 어우러져가는 이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R&D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제장님께서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서 이제 R&D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미국이 이제 WTO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키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많은 이득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옛날에 이제 가트 체제로부터 좀 더 무역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WTO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은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이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이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국방 안보 부분만큼은 거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방위 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산업에 이제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직접 투자 못하는 거를 방산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국제 경쟁력이 훨씬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왔는데요. 이제 국방력과 국민 경제 동방 성장을 위해서 이 정부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이제 우리 서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방 R&D 또 이제 방위 산업이 미치는 그 국가 경제와 또 기술 이런 그 안보 여러 가지 그 영향이 바로 눈에 그 띄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생활 저변에 쭉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초석을 깔아주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조금의 시행착오와 또 뭐 결함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나가야지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영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전용우 대표님께서 이제 방산과 창조 경제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엮어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방산 산업이라는 것이 모든 이 기술이 총망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기계, 뭐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그 지금까지 그 인식은 단순하게 그 무기의 조달 뭐 이런 측면을 좀 뛰어넘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또 산업의 그 파급 효과, 기술의 파급 효과 이런 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규모를 지금보다 정말 대폭 내려서 얼마 전에 그 하나하고 삼성하고 뭐 빅딜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 파일을 키워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나눠서 좀 더 그 키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성빈 박사께서. 예, 그 방위 산업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 산업의 핵심인데 지금 현재 그 우리 방위 산업은 국방 예산, 특히 방위력 개선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가 적게 책정되면은 방산업체는 바로 영향을 주고 또 수입 무기가 확대되면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 자체가 국가안보산업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국방 예산 차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축소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고 또 그 투자도 방향도 거기서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또 그 밑에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은 이걸 다 안보산업 국가 차원에서 보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비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방위사업을 국방 예산에서만 수용하기에는 한계와 있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주고 범정부 예산 속에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시대도 좀 이제 지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무기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업체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서 개발해서 국방비도 예산도 절감하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키우고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발상의 전환도 이제 필요할 시점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그 옛날에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0만이라고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10만에 버금가는 게 뭐겠느냐? 바로 방위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위산업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소요만 가지고는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소모산업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34억 불 수출을 했지만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장비들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통해서 이 방산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했을 경우에는 이 방위산업이 그야말로 효자 산업으로 재탄생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다른 제조업들이 지금 많이 밀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산을 통해서 우리 안보도 책임지고 또 경제에도 기여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산업이구나 하는 인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우덕 박사님. 예, 제가 한 가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이제 방위산업이 중요하고 또 방위산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경제 성장의 모티브를 삼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때에 내세운 기치가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세부적인 그런 과제들을 쭉 보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과제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구현시키려면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예산 투입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구현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한마디로 방위산업이 신경제 성장 동력이 될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가치 이걸 키워야 된다 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예산 뒷받침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지 과제를 쭉 설정해 놓고 막상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정책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요, 이게 짧게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개요만 좀 알아봤지만요,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한 내막과 또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군에게 병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전쟁 영웅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폴레옹 시대에 적합할 수 있겠지만요. 대군을 압도하는 유무용의 전투력, 바로 이게 방위산업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위산업의 대동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